54년생 산골남자의 생존실록. 일부. 6.25 전쟁이 끝난 다음 해, 어느 산골 마을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나이로 적지 않게 40을 넘겼고, 어머니는 30이 좀 덜 된 젊은 여자였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으나, 자식도 없이 일찍 상처하고, 큰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살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해, 산골로 도망을 온 어머니를 맞아 재혼하였다. 결혼하여 아들을 둘 낳아서 기르다가,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아버지는 자식이 먼저 떠나자, 삶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산골에 일거리도 별로 없어서 객지로 나갔다.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벌어서 집으로 보내왔는데, 큰집 큰어머니가 돈을 모두 빼앗아갔다. 돈을 보내올 때마다 큰어머니가 집을 뒤져 다 빼앗아가서, 어머니는 무척이나 어렵게 살았다.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기면 불러다 일만 시키곤 했다. 그러다 보니 한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전쟁이 한창일 때 누나를 낳았다. 그때 아버지 나이 41세. 보통 사람들 같으면 20세 초후반에 자녀를 키웠을 텐데, 많이 늦은 나이에 딸을 얻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내가 태어난 것이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다시 객지로 돈을 벌러 떠났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누나와 나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 왼쪽 머리가 기울어진 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수시로 손으로 주물렀다. 울음소리도 힘이 없어서 어머니는 아들 둘을 먼저 보낸 일을 생각하며 내 복에 아들이 없는 모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아이라고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머니도 가난해지들어 남의 집 일손 거들어주고 받은 품삯으로 입에 풀칠만 겨우 할 정도이니 젖이 나오지 않아 젖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야 하니 내가 배가 고파 울어도 그냥 눕혀놓고 남의 집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돈을 가지고 오기는 하나 아버지가 왔다가 가는 날은 어김없이 큰어머니가 집을 뒤져 돈이나 선물을 다 빼앗아갔다. 태어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육촌 누나가 나를 봐준다며 집에 와서 같이 일도 하고 어머니 말벗도 되어주곤 했다. 육촌 누나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간 사이 내가 배가 고파 오는데 먹일 것을 찾아보니 곡식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찾다가 겨우 찾은 것이 베개 속에 넣은 좁쌀 껍데기였다. 좁쌀 껍데기 중에 덜 여문 조가 몇 알 섞여 있어서 베개를 찢어 좁쌀 껍데기를 잘 손질을 하니 몇 숟가락 정도의 덜 여문 조 알갱이가 나왔다. 그것을 갈아서 죽을 끓여 나에게 먹였다. 어떤 때는 덜 여문 옥수수를 꺾어서 알갱이를 찧어서 죽을 끓여 먹이고 했지만 젖을 마음껏 먹지 못해 점점 야위어 통통해야 할 내가 가죽만 남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내 운명에는 아들이 없나 보다 하고 체념했다. 나를 방 윗목에 눕혀놓고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그냥 방치한 채로 사흘이 지났는데 잠결에 나의 증조할머니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살 운명이니 살려야 한다고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놀라 잠을 깨니 내가 팔을 움직였다. 어머니는 그제야 잘 안 나오는 젖이나마 힘겹게 짜서 나에게 먹였다. 움직임이 없던 내가 젖이 담긴 숟가락을 빨았다. 어머니는 열심히 젖을 짜서 먹였다. 젖을 먹기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내가 배를 뒤집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나의 장례를 치를 물품들을 준비해서 와보니 내가 살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가려고 깨어난 줄 알고 장례 물품을 실ong에 올려두고 며칠을 기다렸다. 내가 점점 기력을 찾자 장례 물품을 불태워버렸다. 3살이 되어도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늦어 일어서지도 못했다. 3살 무렵에 어느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자주 집으로 찾아왔다. 와서는 나를 장난감 삼아 고추도 만지고 머리도 가볍게 쥐어받고 해서 무척 싫었다. 어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술을 자주 주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집에 와서 소리를 마구 지르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둥치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막대로 걷어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방 안에 누워서 발을 문지방에 걸치고 자기도 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누나하고 나를 데리고 옆집 박씨네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했다. 박씨네 집도 아버지가 객지로 장사를 다니느라 어머니와 누나, 나보다 1살 많은 남자아이, 나보다 1살 적은 남자아이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아저씨를 마구 야단을 치는 것을 보았다. 집도 낡고 허술하여 내가 4살이 되던 해 물 건너로 이사를 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객지를 안 가고 남의 집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사를 하자마자 내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또 이틀을 죽은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도 사는 것이 힘들어 여러 번 점을 보았는데 40살 전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4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도 바람 앞에 등불이며 59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정죄가 나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제 정말 나와 이별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흘째 밤 아버지 꿈에 또 증조할머니가 나와서 아이를 방치한다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놀라 잠을 깨서 나를 다독여 미음을 끓여주고 따뜻하게 해주니 내가 깨어났다. 점점 회복되어 마을을 다니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큰아버지 생신날, 큰집에 가족이 모두 갔는데 내가 발에 물을 묻히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사촌 형님에게 서당 훈장이 사용하는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맞았다. 생신날 잘 얻어먹으러 갔다가 병만 얻어서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왔다. 사촌 형님은 어머니의 맏동서 외동아들로 나보다 20살 위였다. 그 이후 큰집은 사형장처럼 생각되어 설날도 추석날도 가려 하지 않았다. 2번이나 땅에 묻힐 뻔했으면 건강이나 좋아야 할 텐데 그의 추석 전날 또 일이 터졌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동네 아이들도 나도 구경을 했다. 커다란 쇠망치로 묶어놓은 돼지의 콧등을 내리치자 돼지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죽었다. 나는 그 모습에 놀라 돼지와 함께 기절해서 우물 하수구에 고꾸라졌다. 어른들이 따뜻한 방으로 옮겨 주무르고 하는 사이 어머니가 와서 따뜻한 물을 먹이고 2시간 만에 깨어났다. 그 이후로 돼지 잡는 곳에 절대 가지 않았다. 돼지고기도 절대 먹지 않았다. 그해 늦은 가을, 등 너머 집, 소 한 마리가 묶어놓은 고삐를 풀고 널어놓은 마른 콩을 마음껏 먹고는 배가 터져 죽었다. 콩은 물에 부르면 4배, 5배 불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소가 콩이 불어나기 전에 배를 채워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소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창호지 만드는 지통에서 소를 잡았다. 나는 그 구경을 또 했다. 피를 뺀다고 목을 칼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어른들이 쫓아서 집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궁금하여 살며시 가까이 가서 나무 뒤에 숨어서 보았다.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도끼로 뼈를 부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고기라고는 먹지 못하였다. 더구나 항문 근육이 약해 힘을 조금만 쓰면서 변을 보면 항문 속 근육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와서 벌건공 같은 것이 항문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이를 다 본 후에는 손으로 항문 속으로 밀어 넣어야 했기 때문에 변을 보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먹는 것까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었다. 고기도 입에 안 대는 데다가 고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먹으면 변 보는 고통 때문에 적게 먹으니 또다시 가죽만 남은 아이가 되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였다. 닭고기를 가늘게 찢어 국수처럼 만들어서 국수 사이에 끼워 넣기도 하고 그나마 잘 먹는 두부 속에 돼지고기 조각을 숨겨놓기도 하고 냄새를 줄이려고 고추장을 잔뜩 발라주기도 하였으나 고기가 들어있는 것을 삼키면 금방 토해버리니 아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먹는 고기가 오징어 구운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징어를 자주 사왔다. 한 살 더 먹으니 점점 더 식성이 까다로워져 고기를 씹는 식감이 나는 토란, 호박, 박, 버섯 같은 요리도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다. 5살이 되던 해봄날, 어머니와 마른 고춧가루를 만들려고 디딜방아가 있는 옆집 방앗간에 갔다. 전날 비가 와서 도락에 물이 조금 고였다. 그런데 그 속에 지렁이가 2마리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지렁이를 건져내고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은 후 고추를 넣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 지렁이를 본 이후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다. 그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3년간 먹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 가고 누나와 둘이서 점심을 먹는데 누나가 배추를 씻어서 쌈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배춧잎에 배추벌레가 시퍼렇게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 이후 생배추를 또 3년간 먹지 않았다. 그해 가을,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나니 어머니가 아기의 변을 손으로 만지면서 닦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밥 짓는데 손으로 쌀 씻는 모습을 보면 밥까지 먹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보는 앞에서 쌀을 씻을 때는 밥주걱으로 씻는 흉내까지 내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다. 고깃국에 고기 반찬이 있으면 아예 밥만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먹기도 했다. 명절 당일 날뿐만 아니라 퐁퐁이 없던 시절에 그릇에 묻은 비린내는 사흘도 넘게 남아있다.
그래서 밥그릇은 내가 씻어서 따로 두었다가 밥을 먹고, 숟가락도 따로 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깜빡하고 숟가락을 모아 씻으면, 뒷산에 올라가 쌀이나무를 꺾어서 젓가락 삼아 밥을 먹곤 했다. 먹는 것도, 영양가 있는 것은 안 먹고, 그나마도 많이 먹을 수 없으니, 허수아비처럼 뼈에 옷을 걸친 사람에 불과했다. 아기 때 왼쪽 뇌가 덜 발달되어 바르게 서 있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서 있어야 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사주가 아들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라는 정괴를 생각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살도 없이 뼈만 남았으니 좀 안다는 점쟁이마다 찾아다니며 방비책을 묻고 다녔다. 남자애도 가서 빌고 성황당 장승에게도 빌고 삼거리에 있는 돌에게 빌면 좋다고 집에서 가까이 있는 삼거리, 사거리에 있는 좀 큰 바위나 돌에 실을 묻고서는 실같이 길게 살라고 절을 하고 빌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보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절을 하러 어머니를 따라 다녔다. 명절날, 생일날 10곳 정도의 삼거리를 다 찾아다니며 절을 하는 것도 보통의 고역이 아니었다. 6살이 되고부터 기침을 자주 했다. 워낙 약해서 면역이 떨어지니 조금만 추워도 물만 갈아 먹어도 기침을 하고 설사를 하니 민간약으로 안 먹어본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인중쑥 달인 물, 익모초 찢는 물, 삽주 달인 물, 인삼 사물탕, 달걀 속에 소금을 넣어서 구운 것, 가마솥 밑에 그을음 다락에 쌓인 먼지가루, 죽염, 소다는 달고 살았다. 아랫마을에 채한것 따는 집에 사흘 또래로 다녔으며 뜸, 침, 보황 등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항상 소화가 안 되어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아픈 것은 어른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을 정도였다. 7살이 되니 같은 나이인 사촌 형님의 아들 조카는 8살인 형들과 함께 입학했다. 그 이유는 같은 나이 또래가 불구자 같지만 학렬은 아재뻘인 나하고 자기 둘 뿐이라 친구가 7이나 되는 한 살 위의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너무 약하고 병치레를 자주 하여 입학을 하지 않았다. 8살이 되어서 입학을 했다. 등 넘어 한 살 적은 친구도 같이 입학을 했다. 학교는 아이들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그리 멀지 않은 아랫마을에 있었다. 학교에 입학한다고 새 옷을 준비했는데 다 지어놓은 옷은 값이 비싸니 어머니가 천을 사다가 적당히 재단해서 만든 옷이었다. 당시 본인의 집은 큰 마을과 합쳐 120집 이상이 사는 마을에서 두 번째 가난한 집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가장 가난하다고 평판이 난 집은 나와 같은 반 친구의 집으로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을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 집은 자기 농사를 짓지만 남의 땅에 경작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이 가난해진 원인은 아버지가 너무 착해서 돈을 빌려주고는 거의 다 떼었기 때문이다. 당시 쌀이 귀하고 비쌀 때, 쌀 600가마 값을 떼었다. 쌀 600가마면 큰 소를 80마리 살 수 있는 돈이니 지금 가격으로 10억 가까이 떼인 셈이다. 떼어먹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 등록금 좀 빌려달라, 자식 장가 보내는데 좀 빌려달라, 땅 사는데 좀 모자라니 빌려달라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빌려갔는데 전쟁이 나고 나니 너나 할 것 없이 망해버렸고 받을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차용증서를 써준 것이라도 있으면 재판이라도 할 텐데 그냥 빌려준 것일 뿐 아니라 막상 빌려간 집도 모두 가난하니 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남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막상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치아가 하나도 없이 빠져 음식을 먹지 못해 같은 연배에 비해 많이 늙어 보였고 일하는 힘도 많이 약해졌다.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어머니는 나의 운수를 보는 토정비결 책을 매년 보곤 했다. 같은 나이인 조카의 정괴도 보곤 했는데 나의 정괴는 5, 6년을 보아도 요절할 문구만 나오고 조카의 정괴는 운수대통할 정괴만 나왔다. 나의 정괴는 이를테면 가던 마리호랑이를 만났으니 어찌할꼬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주막은 없으니 피지도 못한 매화가 찬서리를 만났구나. 물 조심을 해라. 상갓집에 가지 마라. 등등의 말뿐이었다. 조카의 정괴는 고목나무가 봄비를 맞아 꽃이 피네. 힘든 고개에서 말을 만나니걸. 나비가 쌍쌍이 잘 논이는구나. 가뭄에 감로수가 쏟아지니 등등 나와는 극과 극이었다. 입학식을 하고 교실에 가보니 책상이 하나도 없었다. 교단 8개를 두 줄로 놓고 교단 1개에 10여 명이 둘러 앉도록 되어 있었다. 교실 구경을 잠깐 하고 입학식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갔다. 줄을 설 때 작은 아이가 앞에 서는데 나는 두 번째에 섰다. 맨 앞에는 같은 마을 한 살 적은 친구가 섰다. 그 친구 바로 뒤에 섰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나의 뒤로 줄이 모두 오른쪽으로 굽었다. 선생님이 나를 잡고 둘째가 바로 서야 줄이 바르다고 하는데
몸이 기울어지니 자꾸만 내 어깨를 잡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내 팔을 잡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팔이 근육이 거의 없고 뼈만 잡혔기 때문이었다.